월세 한 푼 못 받았습니다. 사람 좋다는 말 하나 믿고 평생 모은 돈을 그 집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만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퇴직금으로 건물 하나 샀다가 사람 하나가 무너지는 데까지 딱 1년 걸렸습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보시고 착하게만 살지 말자는 말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물을 산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편히 숨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은 건물을 사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하죠. 정확히 말하면 달라지긴 했습니다. 다만 밑바닥으로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인숙입니다. 올해 62이고요. 서울에서 35해 넘게 일하다 퇴직한 평범한 사람이에요. 남편은 예전에 먼저 떠났고 아이들은 다 각자 자리 잡고 살아갑니다. 퇴직할 무렵 제 통장엔 평생 모은 돈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여행을 다닐 것도 노후를 호화롭게 보낼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조용히 이자 조금 받으며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된 다가구 주택 하나를 샀습니다. 서울 변두리 쪽에 있는 3층짜리 주택이었죠. 중개사는 말했습니다. 이 집이 금방 돈이 된다고요. 그 말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은 만큼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세입자들과 인사도 나누고 고장난 수도꼭지 하나쯤은 제가 직접 고쳤습니다. 늦은 밤 전화가 와도 나갔고 간식이라며 떡 한 접시를 놓고 간 세입자의 마음에 괜히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인간적인 관계라 생각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정이 어디냐며 스스로를 위로하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하나둘씩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층에 살던 젊은 부부가 월세를 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미안하다며 사정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았고 저는 어리석게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한두 달이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석 달, 넉 달이 지나도 입금은 없었습니다. 차마 독촉 전화를 못하겠더군요. 아무 말도 못하고 쌓여가는 체납 고지서만 바라봤습니다. 동네 슈퍼에 갔더니 그 부부가 맥주랑 간식을 사서 웃으며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 장면을 본 제 손이 주머니에서 나온 지갑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바쁘다 했고 딸은 저더러 그럴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사람 좋다는 이유로 건물주를 하겠다는 게 애초에 무리였다고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찌르던지요. 나를 위해 산 건물인데 그 순간 나는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한 통의 쪽지가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차 공간에 대한 항의였어요. 내가 평소 세워두던 자리에 어느 세입자가 자기 가족이 방문한다고 하며 비워달라고 요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쪽지의 끝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이 당신만의 건물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랬던 걸까요? 내가 내 건물에서 주차도 마음대로 못할 만큼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건물을 샀다는 이유로 나는 이 집에서 가장 작고 가장 말이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자꾸 숨이 가빠졌습니다. 내가 만든 집인데 왜 자꾸 나만 눈치를 보는 걸까요? 무너지는 건 건물이 아니라 제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그날도 도배지 찢어진 걸 직접 붙이고 있었습니다. 업자를 부르자니 출장을 기다려야 했고 세입자는 빨리 해달라고 조르듯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목소리 뒤에 숨겨진 짜증 섞인 한숨을 듣고 나니 도저히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다리를 들고 올라가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 나이에 땀을 흘려가며 남의 집 천장을 보고 있나. 하지만 금방 그런 마음을 털어냈습니다. 나도 어릴 때 집주인한테 무시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땐 정말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착한 건물주, 따뜻한 어른이 되고 싶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성을 들일수록 사람들의 태도는 냉랭해졌습니다. 밤늦게 전화에 배수구가 막혔다며 오라 하질 않나, 비가 오면 현관문에 물이 샌다며 사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땐 속으로라도 고맙다는 말 하나쯤 들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이건 원래 주인이 해야 할 일이라는 당연한 반응뿐이었죠. 2층 부부는 결국 5달째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연체 독촉장도 소용없었습니다. 얼굴을 마주쳐도 피하듯 고개를 돌렸고 아이의 등 뒤에 숨어 문을 닫는 그 모습에 나는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음이 너무 상해서 작게라도 말해보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들려온 건 이런 말이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만 좀 귀찮게 해달라는 말. 그 말이 어찌나 날카롭게 박히던지 손끝에 잡고 있던 노란 고무장갑이 부서질 뻔했어요. 어느 날 아침엔 우편함 옆에 붙어있던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캡처한 화면이었죠. 이 동네 XX 건물, 관리 엉망이고 주인 태도 별로. 라는 제목 아래 사진과 함께 올라온 글. 그리고 그 글 밑엔 좋아요, 수십 개와 함께. 맞아요, 나도 당했어요. 같은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사진 속 문, 그건 분명 내가 정성껏 닦은 내 건물의 현관문이었습니다. 그 문 앞에서 우산을 놓고 간 세입자를 위해 비닐 덮개를 씌워둔 그날, 그걸 찍어 올린 사람이 나를 이렇게 조롱하는 글을 썼다니요.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월세 늦어도 참았고 수리도 직접 했고 누구 하나 무례하게 군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게 갑질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나는 한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을 시켜 먹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들켜서 괜히 걱정이나 끼칠까봐 카톡 알림도 꺼두었죠. 그러다 며칠 후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군가 민원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건물 외관이 지저분하다는 이유였어요. 내가 매주 물 청소하고 담벼락에 페인트 칠까지 한 그 공간을 향해 지저분하다고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하더군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담당자는 형식적인 말투로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 앉아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나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이 주름진 얼굴, 어느새 뒷모습마저 작아진 내 모습이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바랐던 건 그저 같이 사는 사람들과 조금 더 나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나는 소리내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대체 어디서부터 무너졌던 걸까요? 그날은 아침부터 이상하게 쎄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창문을 열었더니 골목길에 서 있는 낯선 차 한 대가 보였어요. 그 차에서 양복 입은 남자 둘이 내리더니 건물 외관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잠깐 머뭇거리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로교통과와 주거민원팀이라는 걸 명찰을 보고서야 알 수 있었지요. 저를 보더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입주자 민원 접수로 현장 확인 나왔다는 이야기였어요. 아, 또 무슨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속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겨우 마른 웃음 지으며 무슨 문제인지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건물 외벽의 안전성이 의심되고 전면 도로와 연결된 배수관이 비정상적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누군가가 사진과 글을 첨부해 신고를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다리는 저절로 굳어졌습니다. 그 민원이, 그 누군가가 내 건물을 향해 칼끝을 겨눈다는 게 너무도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계단을 오르는데 창문 너머로 2층 베란다 커튼이 스르륵 젖혀졌습니다. 그 안에서 누군가 조용히 날 보고 있었지요. 내가 눈을 마주치려 하자 커튼은 다시 툭 닫혔습니다.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훅 돋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 커튼 뒤에 있던 그 사람, 바로 그가 이 일을 시작했을 거라고요. 며칠 뒤 동네 주민 게시판에 또 하나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건물주 민원 대응 최악입니다라는 제목이었죠. 그 글엔 내 이름은 없었지만 건물 위치와 생김새, 그리고 관리 방식에 대한 비난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글을 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참담함이었어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짓밟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댓글을 확인하다 익숙한 이름 하나를 보았습니다. 바로 2층 세입자의 아이디였어요. 그 아래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건물주는 무능한데 자존심만 세요. 지금까지도 불편 참고 살아준 게 어디예요. 그 순간 내 마음 안에 있던 무언가가 소리 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관리비 고지서를 돌리러 각 집을 돌았습니다. 문 앞에 조용히 종이를 놓고 돌아서려던 참에 문이 벌컥 열리더군요. 그 2층 부부 중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흘겨보더니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이젠 그만 좀 하라고요. 언론에 올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세입자도 사람이라면서 요즘 세상에 이런 대우 받아야 하냐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대꾸 한마디가 또 다른 공격이 될까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손에 들린 고지서가 바람에 날려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줍지도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누가 지나가며 저를 쳐다보았지만 그 시선조차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만든 이 집에서 나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모든 책임만 뒤집어 쓴 죄인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름 없이 쌓이는 민원, 이해 없이 던지는 시선, 그리고 고마움 없이 사라지는 관계.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건물을 팔아야 하나 그 생각을 진지하게 했습니다. 세입자 하나가 나가겠다고 말한 건 봄이 채 끝나기 전날이었습니다. 조용한 얼굴로 찾아와선 이 동네 분위기가 불편하다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 끝에 작은 한마디를 덧붙였지요. 이 건물, 이제 사람들 사이에 소문 다 났다고요.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그는 며칠 뒤 빈집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방에 있던 오래된 가스레인지 하나, 나무로 된 싱크대 문짝 하나 모두 삐걱거렸지만 나는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먼저 고장나 있었거든요. 그 빈 방은 2달이 지나도 사람이 들지 않았습니다. 중개사무소에 사진도 새로 올리고 보증금도 조금 낮춰보았지만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물가가 올랐다는데 우리 건물 암만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사이 2층 부부는 여전히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누적된 금액이 100만 원을 넘겼고 나는 3번의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답을 주지 않았고 결국 나는 마지막 수단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법무법인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고 받자마자 상대방은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세입자 측에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역으로 고소를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월세를 내지 않은 쪽이 고소를 한다니요. 목소리를 내보려 했지만 상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이 건물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는 여러 입주자 진술이 모아지고 있다고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심장이 쾅 하고 울렸습니다. 나는 말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통화를 끝낸 게 아니라 그냥 손에 힘이 풀려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한 발짝도 건물 밖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다가 누가 나를 보고 있을까봐 다시 닫았습니다. 신문도 안 보고 TV도 껐습니다. 세상이 모두 나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면 거울 앞에 앉아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였을까요? 처음 이 건물을 샀을 때 그날이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봄이었나 싶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눌렀습니다. 통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집 팔고 편히 사세요. 사람이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마음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다면서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팔면 된다고 그렇게 쉽게 말하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프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건물을 쉽게 산 적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 내가 버텨온 날들, 그리고 이 나이에 처음 가져본 내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 그 모든 걸 포기하라고요. 며칠 후 관리비 고지서를 다시 출력해 하나하나 돌리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현관벽에 이상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매직으로 써놓은 문장이었습니다. 이런 건물에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걸레를 들고 그 글씨를 지우려 했습니다. 문질러도 문질러도 검은 잉크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고 눈가에 맺힌 물이 떨어져 걸레를 적셨습니다. 이제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도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지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요.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땐 창문마다 햇살이 들었고 웃음소리가 들리는 복도에 내 발소리도 함께였는데요. 지금은 내 발소리만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천장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작은 손수건으로 창문 틈을 막고 있었어요. 비바람이 안으로 스며들까봐 테이프까지 붙였지만 안쪽 벽지는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건물주는 비가 와도 걱정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 집 안에서 가장 불안한 사람은 언제나 저였습니다. 잠깐 현관문을 열었는데 우편함 아래로 이상한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이름이 적혀 있었고 내 이름과 주소가 큼지막하게 써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쉽게 뜯지 못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한 세입자가 제기한 명의 이전 요구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건물의 유지와 개선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그리고 현재 건물주인 내가 정신적, 물리적 관리에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소유권 일부를 주장하는 내용이었지요. 처음엔 오타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이건 그냥 행정실수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자 그 사람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입주자 권리도 많이 인정받는다면서요. 그 순간 내 다리가 풀렸습니다. 문 앞에 주저앉아 봉투를 가슴에 안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누구 집입니까?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세금 다 내고 계약 하나하나에 도장 찍은 이 집이 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거죠? 며칠 뒤 아들과 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와 사위까지 따라왔더군요.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의 얼굴에서 나는 위로보다 부담을 먼저 느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자고요. 집 팔고 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 얻어서 편히 사는 게 더 좋지 않겠냐고요. 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여기 붙들고 있어봤자 스트레스만 더 받는다면서요. 어차피 수익도 안 나고 좋은 세입자도 없고 이젠 나이도 있는데 뭘 더 바라냐고 했습니다. 그 말들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마디 항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가 정말 욕심을 부리는 사람처럼 그 분위기 안에서는 내가 더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박혀있는 서류 한 장. 그게 그렇게 쓸쓸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엘리베이터 안에 붙은 공지를 보았습니다.
누군가 무단주차 차량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이었고 마지막 줄에 작은 메모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주인인 척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한 줄, 그 문장 하나에 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주인인 척하지 말라니요. 내가 주인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나는 문득 거울 속 내 얼굴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 이 건물을 가졌을 때는 내 어깨가 조금 펴졌고 이름 앞에 건물주란 단어가 따라다닌다는 게 괜찮은 위로가 되었는데요. 지금은 그 단어가 이토록 무섭고 잔인할 줄은 몰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세입자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이 마치 내 가슴을 쿡쿡 찌르는 것처럼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다시 묻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누구 집입니까? 내 이름을 가진 하지만 더 이상 나를 품어주지 않는 이 집이요. 집을 팔겠다고 결심한 건 한밤중 오래된 현관 앞에 서 있었을 때였습니다.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종이처럼 흔들리던 내 마음이 그 문틈 사이로 스르륵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며칠 뒤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마지막 서명란에 이름을 적는 순간 손이 떨려 펜이 종이 위를 맴돌았습니다. 김인숙. 세 글자를 적으며 나는 내 삶에서 가장 무거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매수인은 이 동네에서 꽤 알려진 투자자였습니다. 건물만 보면 안다는 사람, 세입자들과도 잘 지낸다는 사람이었죠. 계약 당일에도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말라고요. 세입자들, 자기는 다 방법이 있다고요. 그 말이 왜 그렇게 허탈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 좋다는 말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물 하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마지막 날 나는 새벽 일찍 건물에 들렀습니다. 비워둔 사무실 하나, 망가진 조명 커버를 바꾸고 세입자 중 할머니 한 분께 인사라도 드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도 익숙한데 낯설었습니다. 그 길을 수백 번은 걸었을 텐데 내 발소리 하나에도 사람들이 문을 닫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층 세입자의 문 앞엔 이삿짐 박스 몇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 그 앞을 지나치려던 찰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끝내시는 거냐고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한참 망설이더니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노란색 메모지였습니다. 거기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당신이 고쳐둔 보일러 덕에 겨울이 덜 춥게 지나갔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나는 그 메모를 받아들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이렇게 늦게, 이렇게 조용히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건물을 떠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건물에서 쫓겨났습니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서류상으로는 매도였지만 감정상으로는 철저한 패배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등기부등본을 마지막으로 조회했습니다. 내 이름이 있던 자리엔 새 주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흑백으로 뽑힌 그 문서를 바라보며 나는 말없이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그 세 글자가 사라진 그 순간 나는 나 자신이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김인숙. 내가 지켜내려 했던 이름, 내가 이 집에 새기고 싶었던 이름이 종이 한 장에서 사라지는 걸 보며 나는 끝내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종이 끝을 조용히 접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시작이란 단어 앞에서 오히려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어느 건물에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그저 작은 월세 집에 살게 될 평범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잠이 조금은 편했습니다.
새로 이사한 집은 지하철역에서 조금 떨어진 원룸 건물의 3층 끝방이었습니다. 햇살은 짧게 들고 창문은 얇은 커튼 하나로 겨우 외풍을 막아냈습니다. 그래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는 그곳에서 나는 며칠을 말없이 지냈습니다. 냉장고엔 물 하나, 계란 몇 개, 그리고 작은 반찬통 2개뿐이었고, TV도 인터넷도 일부러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내게 귀 기울이지 않았으니, 나도 그 소리를 잠시 꺼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나는 가방도 풀지 않은 채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문득문득 손이 공중을 허우적댈 때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던 건 사람이 아니라 착각이었구나 하고요. 세입자들과 웃으며 나누던 떡 한 접시, 이웃처럼 인사하던 그날의 인연들, 결국 모두 내가 만든 허상이었다는 걸 나는 뒤늦게 알아버렸습니다. 다시 뭔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은 바닥에 있던 우편물을 주워들며 시작됐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모집한다는 공고였는데 반찬 봉사자 모집이라는 말에 오랜만에 손끝이 반응하더군요. 처음엔 주저했습니다. 누굴 돕는다는 건 내게 아직 이른 일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그 종이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반찬 배달은 생각보다 단단한 일이었습니다. 작은 깍두기 하나에도 정확한 칼질과 정돈된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그 일을 하며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식사를 준비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엔 어르신 한 분의 집에 반찬을 놓고 나오려는데 그분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그저 손을 잡고 한참을 가만히 계셨습니다. 나는 그 온기에 처음으로 울 뻔했습니다. 그 손이 예전에 내가 세입자에게 건넸던 밥그릇의 온도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물었습니다. 그 집 후회 없냐고요. 그럼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후회요? 후회라는 감정도 이젠 아깝습니다. 나는 그 건물을 잃고 내 착한 척도 내 사람 좋아하던 마음도 다 놓아버렸습니다. 그 후부터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함부로 웃지 않고 함부로 참지도 않으며 무엇보다도 함부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던 시절 나는 늘 죄인처럼 살았고 늘 이해하는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 번은 복지관 조리실에서 함께 일하던 분이 양념장을 내 방식대로 다시 만들자고 하더군요. 예전 같으면 아무 말 없이 웃으며 따라갔겠죠. 그날 나는 말했습니다. 내 방식도 틀리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조용히 내 양념장을 들고 다른 반찬통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잠시 당황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내가 내 편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 주방엔 작은 반찬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음식보단 내 지난 실패들이 들어있고 내가 흘린 눈물의 짠맛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걸 받아든 누군가가 고맙다고 말할 때마다 나는 그제야 사람이라는 단어를 다시 믿고 싶어졌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누구도 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 선은 높지 않지만 쉽게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 너머로 이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건물주가 아닙니다. 그 이름은 내게서 떠났고 그 책임도 그 불안도 이젠 더 이상 내 몫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노년에 집 하나 있으면 든든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그 집이 나를 짓누른 돌덩이였다고요. 반찬 봉사를 시작한 지 6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손을 움직이고 싶어서 시작했던 일이 지금은 누군가의 식탁 위에 따뜻한 마음이 되어 닿는 순간을 줍니다. 복지관에서는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기회를 제안해 주었습니다. 경험을 나누고 싶다는 제안서를 냈을 뿐인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한 건물주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첫 수업날 작은 강의실에 30명이 모였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 눈빛엔 묻혀있던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어떤 이는 시작도 하기 전부터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집을 잃고 사람이 되었다고요. 나는 이름을 지우고 진짜 내 목소리를 찾았다고요. 그 말에 누군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그날 강의실 전체를 따뜻하게 덮어주었습니다. 이후로 나는 강의가 없는 날에도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마주치는 사람들과 안부를 나누고 누가 조용히 다가와 자신의 이야기를 건넬 때면 그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건물 하나 가지고 싶은 게 꿈이었다고요. 그 꿈을 잃었지만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고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은 잃어도 삶은 잃지 말자고요. 내가 배운 건 그거 하나였다고요. 그리고 어느 날 복지관 벽면 게시판에 누군가 작은 종이를 붙여두었습니다. 그 안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이곳은 집을 짓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세우는 곳입니다. 그걸 읽는 순간 내 가슴 어딘가에서 오래된 숨결이 조용히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등기부에 없지만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수는 있겠다고요. 나는 더 이상 건물주가 아닙니다. 대신 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이름인지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창밖엔 노란 햇살이 비추고 나는 작은 텃밭에 상추 몇 포기를 심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너지지 않을 곳에 나를 다시 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건물주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야 제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무너졌지만 사람을 다시 믿게 된 이야기. 그 길의 끝에서 다시 나를 세운 기록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어떤 분에게 작은 용기 하나가 되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또 당신의 마음에 닿는 이야기로 찾아가겠습니다.